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8월 28일 주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릴 주제는 생일 별자리와 황도 12궁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일 별자리는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생일 별자리와 내 별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중에 밤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별자리는 모두 88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지구 전체에서 하늘에 88개의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생일 별자리는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황도 12궁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네, 황도 12궁 12개의 생일 별자리가 있습니다. 12개의 생일 별자리, 생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밤하늘에서 나의 생일 별자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죠?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가 아주 기념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신의 별자리가 사자자리, 양자리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습니다. 왜 내 별자리가 양일까, 황소일까 이런 생각들 오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생일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일 별자리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태양이 있는 쪽은 안 보이고 반대쪽에 별자리들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태양이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계속 별자리 속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 해가 있는 곳의 별자리가 바로 자기의 탄생 별자리, 생일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 중에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황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탄생 별자리는 해가 있는 곳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해가 있으면 낮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나는 황소자리인데 이상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왜 황소자리가 안 보일까?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났을 때 황소자리 근처에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늘이 해가 도는 이 길 황도가 360도죠. 360도를 30도 간격으로 12개로 나누어서 각각에 포함된 별자리 이름을 따서 정한 것이 황도 12궁입니다. 그래서 양황쌍계 각각의 별자리마다 차지하는 면적은 이 황도에서 모두 30도씩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별자리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황도 12궁의 크기는 하늘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 별자리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는 기원전 한 200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한 2000년경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조금씩 움직인다. 그런 얘기는 이 강연 뒷부분에서 해드릴 거거든요. 지구가 쇠차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별자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현재 탄생 별자리 황도 12궁이라는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의 춘문점을 기준으로 이 각각의 30도씩 나눈 곳에서 그 근처에 포함된 별자리 이름을 따서 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도입니다. 우리 지구 지도와 그게 비슷하죠?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별 지도, 성도라는 걸 만들어서 씁니다. 자, 여기에서 위로 갈수록 북반구, 남반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북이 남이 하는 것처럼 가운데가 적도고 위로 갈수록 북쪽으로. 근데 하늘에서는 북위 남이 이렇게 안 하고 위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북극성에 가까운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늘의 남극성, 남극에 가까운 거죠. 가운데가 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태양이 움직이는 황도입니다. 여름에는 하지 무렵에는 제일 해가 높이 뜨고 점점 내려갔다가 동지 무렵에는 제일 낮게 뜨겠죠. 그래서 요 태양이 지나는 요 황도, 이렇게 황도를 12등분 해가지고 각각에다가
양황쌍계 사처천전 궁염물물 12별자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좀 보시면 자, 처음 3월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자료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과거에 만들었던 그 별지도거든요. 자, 날짜는 조금씩 변하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양 3월 21일부터 한 4월 22일 고무력 태어난 분들은 해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하고 개자리 근처에 왔을 때가 해가 제일 높이 떴을 무렵이죠. 그래서 하지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자, 처녀, 천칭, 쑥쑥 가을이 되면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정갈, 궁수. 자, 별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은 궁수자리나 염수자리 이런 게 겨울 별자리예요. 이상하다. 궁수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인데 왜 내 별자리, 나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궁수자리일까? 자, 그 이유는 바로 겨울에 태어났는데 자, 죄송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의 별자리가 전갈이나 궁수나 염소인 이유는 그곳에 태양이 있을 때 바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자리는 해 반대편에 올 때 가장 잘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양황쌍 죄송합니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양황쌍계 사처천전 궁염물물 이렇게 황도를 따라서 태양이 하늘을 30도씩 움직일 때마다 각 구간을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춘분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21일 정도 춘분이거든요. 양황쌍계 사처천정 궁염물물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별자리마다 기호가 있거든요. 기호는 양은 양 모양 비슷하게, 황소 모양 비슷하게. 자, 모양은 기호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0도에서부터 30도, 30도에서 60도 이렇게 똑같이 각각의 황도 12궁을 30도씩 12등분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작되는 날짜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매년 하루 정도의 변동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것이 윤달이 있는 해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도는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여름에 더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여름에 더운 이유는 지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요. 자, 멀으니까 태양의 중력이 좀 약해졌겠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려요. 반면에 겨울이 되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자, 그 대신에 북반구가 태양에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세져가지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조금씩 빨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30도씩 움직이는데 자, 이 겨울을 보세요. 자, 이 겨울 별자리들 보면 날짜가 한 구간에 30일 채 안 됩니다. 23일인데 22일, 22일인데 20일,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부근에는 21일이었다가 22일, 20일이었다가 23일, 7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는 여름에는 30도 구간을 통과하는 날짜가 좀 30일이 더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30도를 통과하는 날짜의 수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30도 통과하는데 빨리 통과하니까 좀 적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각 별자리마다 속한 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서의 황도의 각도는 똑같이 30도씩 12등분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황도 12궁은 외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양황쌍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자, 춘분날 태양에 있는 위치를 양자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양황쌍계, 사처천전, 궁염물물.
자, 실제로는 양, 황소, 쌍둥이, 계고, 사자,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인데 앞자리만 따가지고 양황, 쌍계, 사처, 천전, 궁염, 물물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번씩만 외우면 한 일주일, 한 달 되기 전에 머릿속에 양황, 쌍계, 사처, 천전, 궁염, 물물이 쭉 외워져요. 그리고 항상 시작되는 양자리는 춘분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외우기 쉽게 그냥 제가 다 3, 2, 1. 충분히 보통 3월 20일이나 21일입니다. 그래서 3, 2, 1로 외우면 편해요. 3, 4, 5, 6 매달 한 달씩 바뀌잖아요. 12달이니까. 그리고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21일을 기준으로 한번 외워두세요. 경계선에 오는 날짜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건 쉽게 찾는 방법은 제가 맨 뒤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기 별자리 하나 알고 자, 자기 별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생이기 때문에 저는 궁수자리입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정도까지가 궁수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내 별자리는 궁수자리니까 대략 12월 달 태어난 사람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춘문점이 있는 별자리 양이니까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양자리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정열적 있고 뜨거운 그런 별자리가 뭐 같아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뜨거운 그런 존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자 같죠? 그래서 사자가 가장 더운 계절 7월 22일부터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가 사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양황, 쌍계, 사처, 천정, 궁염, 물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가 양자리구나.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사자. 그리고 자기 별자리. 이렇게 외우면 자 실제로 사람 만나서 생일이 언제세요? 물어본 다음에 제 생일 5월 5일인데요. 이러면 자 5월 5일이면 양황, 황이잖아요. 그죠? 4, 5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누굴 만나가지고 그 사람 별자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알아봐주면 대단하신데요?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자, 양황, 쌍계, 사처, 천전, 궁염, 물물 외우시기 바라고 외우실 때는 춘분날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21일 기준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가장 뜨거운 동물 사자의 별자리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다. 그리고 자기 별자리 외우시면 뭐 한 달 정도면 생일만 딱 들어도 별자리 탁탁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 황도 12궁이 있는 이 위치 이걸 12별자리를 황도대라고도 부르거든요. 조디악이라고 부르는데 동물원 쭈에서 나온 거죠. 대부분 다 사람이나 동물, 생명체로 되어 있어요. 딱 하나, 천칭자리만 생명체가 아닙니다. 원래는 11개였는데 12별자리를 만들면서 이 전갈의 앞부분, 전갈의 집게발을 따가지고 천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자리의 주인공이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였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을 그 사이에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양황, 쌍계, 사처천전, 궁염물물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이런 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별자리를 알면 사람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짧게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목동들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했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견우와 직녀,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별자리를 통해서 저는 과거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일 별자리를 알면 12별자리를 알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처음 만나가지고 어색하잖아요. 어색한데 생일 별자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일이 언제세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별자리 좀 알려드리려고요. 별자리 아세요? 본인 별자리가 무엇이세요? 물어본 다음에 제 별자리가 양자리인데요. 하면 그러시면 생일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태어나셨네요.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양자리 같은 경우는 황도 12궁 중에 첫 번째 별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솔력이 있고 그런 별자리인데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거죠. 물론 점성술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그 탄생 별자리, 생일 별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양자리. 자, 양자리는 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리는 가을철에 있습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3월 21일 날 태양이 있는 곳이니까 3, 4월 달에 태양이 있는 곳이니까 태양이 반대편으로 물러난 가을철에 보이거든요. 자, 양자리. 자, 이렇게 해서 양의 뿔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호까지 이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신화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양피를 가진 양이죠. 프릭소스와 헬레라고 하는 그런 계모 밑에서 학대받는 남매를 구출해낸 그 황금 양피를 가진 양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별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솔력이 있다. 그리고 이 정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리 찾는 방법은 가을철에는 대표적인 것이 가운데 있는 페가수스 사각형이거든요. 가을철에는 이 일등성이 남쪽에 있는 이 남쪽 물고기 자리에 포말하우트, 남쪽 물고기의 입이라고 하는 포말하우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 위에 거의 2등성 정도로 이루어진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페가수스 자리의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페가수스 사각형을 찾으시고 왼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두 별을 갖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연결하면 여기에 양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별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렇게 권총 같아요. 물총이나 권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양자리 가을철에 찾으실 수가 있고 정의감과 통솔력을 갖고 있는 별자리다. 그리고 이렇게 양의 뿔처럼 기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히 아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321, 421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황소자리죠. 자, 황도 두 번째 별자리 황소자리. 자, 여기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갑니다. 거의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죠. 황소자리는 겨울철의 시작을 알리는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소자리, 황소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둥그런 얼굴에 뿔이 나 있는 것처럼 황소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신화 속에서는 이렇게 오리온에게 뿔을 들이밀고 있는 이런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황소자리. 자, 오리온 자리가 겨울철에 가장 잘 보이니까 오리온 자리의 가운데 있는 삼재성을 쭉 연결해 보면 V자 모양의 황소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밝은 별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별이 1등성이거든요. V자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막 이게 꼭 새총처럼 보여요. 이렇게 새총처럼 보이고 뒤에 가죽 있는데 고무줄 입고 가죽 있는데 폴레아데스라고 해서 굉장히 예쁜 성단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이는. 자, 아무튼 황소자리 모양처럼 굉장히 온화하고 신중한 별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4월 20일부터 5월 중순까지 태어나신 분들 황소의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굉장히 느릿느릿하긴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온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궁이 쌍둥이죠. 자, 5월 21일부터 6월 20일 정도. 자, 날짜 하루 이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역시 쌍둥이도 자, 겨울철의 별자리입니다. 여름철에 태어난 분들은 겨울철의 별자리인데요. 자, 이 쌍둥이가 두 형제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기둥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기호는 외워두면 굉장히 좋아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인반신이에요. 자,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가지고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유혹할 때 그 레다가 낳은 알 속에서 난 쌍둥이 형제죠. 그러니까 그 이란자 쌍둥이예요. 서로 다른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스토르는 인간이었고 폴룩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는 반인 반신의 별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인 반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신격이 있고 어쨌든 인격이 있고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면 재치가 있고 소통력이 있는 그런 별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아주 그냥 멋지게 보일 때도 있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너 정말 나와 비슷하게 인간적인 면도 있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하는 별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역시 겨울철 별자리들은 오리온 자리를 중심으로 찾으면 좋은데 자, 오리온 자리가 1등성이 두 개죠. 이렇게 해서 왼쪽 발부터 이렇게 오리온의 오른쪽 어깨까지 쭉 연결하면 그 위치에 두 개의 나란히 밝은 별 두 개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궁은 옆으로 기어다니는 계자리입니다. 자,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개니까 직계발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직계발 두 개가 물려 있는 것 같은 것이 계자리입니다. 이렇게 계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계자리는 굉장히 어두워요. 밝은 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 황, 쌍둥이까지는 그럭저럭 굉장히 쌍둥이하고 황소 굉장히 황소 쌍둥이는 1등성들이 있어 찾기 쉽고 양자리도 그래도 2등성이 있어 찾기 쉬운데 계자리는 거의 4등성 뭐 이런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치는 찾을 수가 있는데 위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쌍둥이하고 작은 계자리, 사자리 으뜸별 딱 연결하면 그 가운데가 바로 계자리예요. 근데 도시의 하늘에서는 볼 수 없고 시골 하늘에서만 달이 없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자, 걔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묵묵히 보지 않고 갑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계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방향이 정해지면 보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 보지도 않고 막 움직이니까 적응력도 굉장히 좋더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보면 이제 밀물썰물 하면서 갯벌에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자리, 적응력이 있고 성실한 그런 사람의 별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자리, 아까 말씀드렸죠. 7월 말부터 8월 중순 가장 더운 시절에 가장 뜨거운 별자리, 열정적인 별자리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사자자리 기호는 조금 좀 재밌어요. 꼬리가 이렇게 둥근 머리에 꼬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자자리 실제로 하늘에서 이렇게 별자리 그림 그려져 있고 별자리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자, 사자가 이제 거의 가을이 막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때죠.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입니다. 자, 모양을 보면 꼭 사자가 이렇게 아주 온화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요. 사자의 으뜸별은 레굴루스라고 하고요. 자, 뭐 북두칠성이 높이 뜨면 북두칠성에 있는 이렇게 국자 끝에 이 두 별 쭉 연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의 손잡이를 쭉 타고 내려오는 이거를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 아크투루스 목동자리 그 다음에 스피카 천여자리 요거와 정삼각형되는 지점에 사자의 꼬리별인 데네볼라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자리를 삼아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앞에서 개척해놓은 상당히 창의력이 있는 그런 별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조심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별자리가 천여자리죠. 천여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자, 그러니까 역시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별자리는 봄의 별자리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자, 천여자리는 정갈자리하고 기호가 비슷합니다. M자 모양에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천여자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대지의 신 데메트리의 딸 페르세포네라고도 하고요. 페르세포네는 지아세계와 하데스의 부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데메트르가 하데스한테 딸을 뺏기고 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겨울이 왔다.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이 페르세포네가 천여자리가 돼서 올라오면 데메트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봄이 오면서 이 풀들이 돋아나는 거고 가을이 돼서 다시 이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들어가면 엄마인 데메트리가 슬퍼서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찾는 방법은 역시 1등성인 스피카라고 하는 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두칠성의 손잡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봄철의 대곡선에서 목동자리 찾은 다음에 천여자리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인 모습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머지 별들은 쉬운 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밝은 스피카라고 하는 일등성을 찾고 나머지는 성도를 찾고 하시면 되고요. 신화 속에 떠도는 이야기에서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아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인간들이 막 타락하고 힘들어졌을 때 신을 외면하고 막 그냥 인간들이 정말 타락하고 막 전쟁을 하고 이럴 때 인간 세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정의의 천칭을 들고 인간 세계에 뭐 정의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는 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의 여신의 그런 이미지를 닮아가지고 신의 자리는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섬세한 여성적인 그런 섬세한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별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천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정의의 여신 아스테아가 갖고 있는 저울입니다. 천칭이죠. 그래서 역시 가을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봄철 끝부분, 여름철이 막 시작되는 그 부분에 천칭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주벤 에샤마리, 주벤 엘게누비. 사실은 이 별 두 개가 정갈의 직계발이에요. 직계발을 빼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이름은 주벤 에샤마리, 주벤 엘게누비. 그래서 북쪽 직계발, 남쪽 직계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별이 그냥 나란히 보여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아주 밝은 별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처녀 자리하고 정갈 자리 사이에 별 두 개가 나란히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북두칠성에 타고 내려오다가 자 이 목동 자리의 아크투루스에서 처녀 자리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내려와도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 스피카하고 정갈 자리에 있던 별 안타레스 그 사이에서 두 개의 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칭 자리, 말 그대로 균형감을 잡는 그런 별자리가 되겠죠. 균형감이 있다 보니까 꽤 우아해 보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이 저울처럼 양쪽이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을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 경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8번째 별자리 정갈 자리.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 정갈. 자, 이 사막에 사는 독충이죠. 그 얼마나 사막에서 사는데 인내력이 많겠습니까?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침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한 번 꽂히면 아주 신념을 갖고 갑니다. 정갈처럼 가서 힘을 꽂아야 돼요. 그래서 정갈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적이 되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신화 속에서 이렇게 정갈자리 모습이 되어 있고요. 자, 정갈자리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낚싯바늘처럼도 보이죠. 그리고 기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M자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처녀는 M하고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갈은 M에다가 독침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처녀랑 정갈하고 기호가 비슷해요. 네,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갈 자리는 여름철의 남쪽 하늘의 1등성 안타레스 별 주변에 있는 이렇게 S자 모양, 낚싯바늘 모양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궁수 자리. 자,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겨울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여름철에 보이는 별자리죠. 겨울에 태양이 있는 곳, 겨울에 태양이 낮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 별자리를 여름에 찾는데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니까. 그래서 정갈 자리, 궁수 자리, 별들은 밝은데 높은 곳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좀 지평선에 뭐 산이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궁수 자리, 활 쏘는 그런 반인 반마의 별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촉 같은 이게 활이고 이게 화살이에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인반바. 신화 속에 나오는 케이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스승이 됐던 그런 이 켄타우르의 별자리입니다. 자, 찾는 방법은 이렇게 여름철에 삼각형, 머리 위에 직녀가 있고 밑에 견우가 있고 그리고 백조 자리에 드네브라는 일등성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죠. 여기에서 드네브에서 견우를 연결해서 같은 거리만큼 내려오면 그 근처에 이렇게 주전자 모양의 별자리예요. 주전자 모양.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별들을 남지육성이라고 해서 6개의 별들 남지육성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인반마예요. 반인반마. 말처럼 달립니다.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상체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어요. 케이론이. 그래서 추진력이 있으면서 또한 도덕심도 갖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인 반마기 때문에 동물적인 그런 열정도 있는 반면에 또 인간다운 그런 침착함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궁수자리고 10번째가 염소자리예요. 염소자리. 자, 12월부터 1월로 넘어오죠.
자, 12월부터 1월로 넘어오는데 거의 별자리를 치면 여름의 끝부분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자리는 반양반어예요. 상체는 그림 보면 상체는 염소나 양같이 되어 있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자, 신화 속에서 목신판, 목동들의 신인 판이 다른 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괴물들이 거인족들이 몰려왔을 때 변장해서 도망가는데 실제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반양반으로 주문을 잘못 외운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저 멀리서 제우스 신이 막 거인족들한테 위험을 당하니까 그 상태에서 막 뿌리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별자리 신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굉장한 인내력도 갖고 있다. 목동들의 신인데, 근데 반양반어기 때문에 이 반은 물고기예요. 원래 이 물고기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은 약간 사교성이 좋습니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과 인내력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여름철 이게 여름철 거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직녀가 있고 견우가 있죠. 직녀에서 견우 연결해서 쭉 오면 바로 거기 역삼각형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그 중에 이 베타별, 이 다비흐라는 별인데, 이 원래 뜻은 도살자라는 뜻인데, 이 베타별 요 별이 실제로 천상일체 분야지도에서는 견우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민담 속에 나오는 견우가 있고 천상일체 분야지도 한자로 되어 있는 양반들이 부르는 견우가 바로 이 염소리에 있는 베타별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반양반어의 별자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리 모습 비슷하고 물고기 같이 이렇게 물고기 꼬리 같이 그래서 양과 물고기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가 물병자리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있고요. 자, 이 염소자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니메데, 이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가 제우스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이 올프산에서 물과 술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이 가니메데가 물병에서 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상당히 찾기 어렵습니다. 염소, 물병 다 아주 밝은 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 하늘에서 이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Y자 모양의 별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자, 이 페가수스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인 페가수스 별자리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한 부분에서 Y자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물은 잘 흐르고 잘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성이 있습니다. 대중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대중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별자리가 물병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12번째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끈에 묶여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그래서 끈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묶여 있는 같은 그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가을철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페가수스가 높이 떠 있을 때 페가수스를 양옆으로 이렇게 왼쪽,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사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고래 자리에서 물을 뿜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양자리 아래쪽으로 찾을 수가 있고 자, 아무튼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별자리들이 잘 사교성이 좋더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교성이 좋은 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교성이 가장 좋고 포용력이 좋은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점성술에 대한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통계적인 이야기인데 상대방을 만나서 별자리를 물어봐주고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서로가 알아가는 가장 편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별자리를 먼저 물어보면서 대화를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자, 별자리를 외워두면 상대방을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한번
별자리 공부 좀 하셔가지고 한번 탄생 별자리 가지고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황도 12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자, 들어보셨죠? 자, 1990년대 영국의 점성술가라든가 일본에서 이 사람의 책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황도 별자리가 황도 12궁이 아니라 13궁이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유명한 미국의 이 쇼에서 이 존 스튜어트 쇼에서 별들의 전쟁 해가지고 별자리가 13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 있는 과학관에 근무하던 천체 담당 교수가 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잘못 알고 있다. 황도 12궁은 잘못된 거고 13개다 이렇게 또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뉴스가 가끔씩 나와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링크를 연결해 자, 이렇게 새 별자리 뱀주인자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황도 12궁 시대가 열릴까? 뭐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황도 별자리와 황도 12궁은 달라요. 황도에는 별자리가 13개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황도 12궁은 다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해가 지나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그것이 그러니까 30도씩 나눈 것이 황도 12궁 양왕 쌍계 사치천의 궁형 물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황도가 지나는 길에는 자, 별자리가 실제로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해가지고 뱀주인 자리도 걸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 황도가 보면 뱀주인 자리도 이렇게 아래쪽 보면 이 뱀주인 자리도 여기서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황도 12궁은 황도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13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도 위에 있는 별자리는 13개가 맞아요. 그거는 지금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황도는 바뀌질 않거든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황도 위에 걸치는 별자리는 원래부터 13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세차운동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구의 기울기가 뒤뚱뒤뚱하면서 별자리가 13개로 바뀌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차운동으로 황도가 변하진 않습니다. 자,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차운동이라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각도가 팽이가 넘어질 때처럼 뒤뚱뒤뚱하면서 26,000년의 주기로 하늘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늘의 북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구의 북극이 이 황도의 기준인 황도의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바뀌니까 북극에서 90도 떨어진 적도의 위치가 바뀌겠죠. 하지만 황도는 안 바뀌어요. 지구가 도는 궤도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 때 왼쪽으로 삐딱하게 걸으나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걸으나 배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왼쪽으로 삐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좀 이쪽이 더 잘 보일 거고 오른쪽으로 삐딱할 때는 이쪽이 더 잘 보일 거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춘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 만나는 점이 매년 조금씩 서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처음에 별자리가 만들어진 시절에는 여기가 이제 춘분점이었어요. 과거에 한 2000년 전에는 기원전 2000년 이쯤에서 만들었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는 이 부분 양자리 끝부분 쪽에서 이제 춘분점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쭉 요걸 따라서 이 황도 따라서 춘분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춘분점이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점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북극이 움직이면서 적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황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현상은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처음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차운동으로 바뀌는 것은 북극성하고 적도입니다. 황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황도를 12등분한 황도 12궁은 그대로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황도 12궁이 13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문학을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황도 12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황도 위에 있는 별자리는 원래부터 13개였고 그런데 실제로
그 경계선만 조금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 황도 12궁이 처음 정해지던 시절에는 춘문점이 양자리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이죠. 춘문점이 물고기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자, 요 무렵에 양에 있던 것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오는 요 무렵에 이제 요 무렵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한 2000년쯤 전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드디어 하늘의 기준점이 바뀌었다. 이것이 물고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고기의 모양을 갖다가 암호로 표식으로 쓰면서 비밀 회합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제 물고기 모양을 자 이제 풀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뜻은 근데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하늘의 춘문점이 그러니까 양에서 물고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무렵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대를 이 물고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별자리의 경계선이 1930년에 얼마 안 돼요. 한 90년쯤 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가부터 어디까지가 양자리고 물고기 자리고 이런 경계선이 과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춘문점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선 게 한 2000년쯤 되는데 정확히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12개의 별자리를 26,000년을 주기로 세찬동 동안 바뀌기 때문에 한 별자리당 대략 2000년에서부터 2100년, 200년 걸리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 기원전 00경에 이렇게 물고기 자리 쪽으로 이제 춘문점의 경계선이 왔어요. 그 기원전 1000년, 2000년경에는 이렇게 양자리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1000년, 2000년 오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물병자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물병자리 경계선이 여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하늘에다가 1930년에 정한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어디든지 간에 지금은 요 무렵에 있는 거죠. 2020년 되니까 이게 이제 요즘인데요. 춘문점에서부터 0에서부터 이렇게 30도 간격을 양자리라고 하고 그 뒷부분을 물고기 자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서 있을 때 자, 춘문점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양자리였어요. 근데 춘문점이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지금 춘문점이 물고기 자리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태어나신 분들 양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늘에 태양이 있었던 실제로 별자리로 치면 물고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좀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근데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자, 춘문점이 물병자리로 넘어가더라도 0에서부터 30도까지는 무조건 양자리예요. 양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로 별자리는 컨스텔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궁, 황도 1궁, 2궁 하는 궁은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은 실제 별자리에서 이름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2별, 황도 12궁입니다. 13궁이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 다가올 물병자리 시대. 자, 물병자리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뭐 사랑과 정의가 넘치고 과학이 많이 진보한 유토피아적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적으로는 자, 춘문점이 물고기 자리로 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조만간 제2의 메시아가 오면서 물병 자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물병 자리가 어떤 시대일까? 과학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종교적으로나 정성스러워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넘어가는 날짜는 모르지만 머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 양왕상계 서천전 궁영 물물하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날짜들은 계속 책마다 그다음에 보는 데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시냐 하면 황도 12궁은 황도를 12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24절기가
4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 하나에는 절기 2개가 들어갑니다. 춘분서부터 청명구구까지가 양자리, 이렇게 2개까지가 황수자리.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자기가 태어난 날 정확한 생일일지 알려면 스마트폰에 달려 어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 이렇게 어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1980년 3월 2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1980년 3월 달 다 해보니까 3월 20일이 춘분이었어요. 이때부터 양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태어난 분은 3월 20일에 춘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계선이 0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양자리예요. 근데 그 뒤에 1981년에 태어나신 분은 이때는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일이 3월 20일 분은 아직 영도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1981년 3월 20일 생은 물고기 자리 태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별자리인지 무슨 절기를 모르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날 아래쪽에 있는 절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일이 아래쪽에 있는 절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같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그 다음 별자리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으면 그 전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탄생 별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별자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녁 9시경에 북두치성이 많이 내려왔고 카시오페아가 많이 올라갔죠. 자, 제가 예전에 북두치성 가지고 시간을 재는 방법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자, 이제는 북두치성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밤중에는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카시오페아가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북극성에 있는 별자리가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에는 지금 8시 제가 시간을 놨거든요. 이 금성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금성이 지금 천의 자리에 있는데, 금성이 9시만 돼도 지는 거예요. 이제는 해가 7시면 지기 때문에 8시면 별 충분히 보입니다. 요즘 저녁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금성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8시경에 남쪽 하늘을 보시면, 자, 이 남동쪽 하늘은 토성이 보이고요. 정갈 자리 굉장히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공수자리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동쪽 하늘에, 자, 목성과 토성이 같이 떠오르죠. 와 박다 토성이에요. 제법 박내, 와 박다가 목성이고요. 제법 박내 토성입니다. 아까 서쪽 하늘에서 봤던 금성은 우와 좀 더 큰 소리 질러야 돼요. 금성은 1등성보다 한 100배쯤 밝고요. 목성은 한 10배 정도 밝고, 그냥 토성은 비슷한 1등성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있는 곳들, 토성이 있는 곳들은 이렇게 아까 봤던 이 염소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은 물병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에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페가스 자리가 떠오르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자, 직녀가 위에 있고, 밑에 견우 있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백조가 있는 그런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주말특강 생일별자리와 황도 12궁 정성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이제 더위도 거의 갔죠. 이제 별 보기 좋은 그런 계절들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맑은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굉장히 청명하다고 하잖아요. 가을 하늘에서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 천문대 오셔가지고 멋진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주말특강 별박사와 함께했던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